오늘은 일본 이야기 좀 할까요? 일본은 항상 오만할 때는 사고를 친다는 우리의 그 과거의 추억이 있으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19세기 오스트리아의 그 메테르니히라는 그 외무장관이죠. 외상이 생각이 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성철입니다. 오늘은 일본 이야기 좀 할까요? 작년 11월에 정말 전 세계가 깜짝 놀랄 일이 하나 있었죠. 바로 르노 닛산 자동차 그룹의 그 카를로스 고은 회장이 정말 아무 예고 없이 구속이 돼 버렸죠. 비행기에서 내리다가 그 텔레비에 다 중계하는 가운데. 근데 정말 이 사람이 워낙 세계 경제계의 거물이기 때문에 세상이 다 깜짝 놀랐죠. 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요, 나이는 한 67세 정도 됐고요. 브라질 사람입니다. 그런데 경영자로서 정말 뛰어난 사람이죠. 미셸린 타이어의 이제 미주 남미 본부장을 하다가 르노 자동차가 불란서 최대의 자동차 회사지 않습니까? 이 회사가 정말 도산의 위기에 처했을 때 르노가 이제 이 고은 회장을 갖다가 소위 정말 구조 조정을 해달라고 하면서 스카웃을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적적으로 한 2년 만에 이 회사를 완전히 정말 되살렸어요. 네. 그런데 이제 마침 그때 바로 일본의 2대 자동차 회사인 닛산이 이제 다시 도산의 위기에, 정말 진짜 심각한 도산의 위기에 처하게 됐을 때 이 르노 자동차의 이 고은 회장이 그땐 한테 다시 SOS를 쳐가지고 이 르노하고 닛산이 일종의 말하자면 기업 연합 같은 주식을 서로 교환해가지고 하나의 기업 연합체를 만들어서 거대한 하나의 자동차 그룹을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고은 회장이 이걸 이제 경영을 했는데 CEO로서 정말 2, 3년 만에 이걸 완전히 정말 회복을 시켜서 정말 계속해서 정말 발전시켜가지고 작년에 2017년에는 세계 3위의 아주 거대한 자동차 왕국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는 기가 막힌 정말 공헌을 한 사람이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정말 세계가 찬양을 하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2004년, 5년에는 세계 3위의 탑 경영자로 이제 선정을 했을 정도입니다. 전 세계에 수천만의 경영자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사업하는 사람들. 그 중에서 3위니까 거의 잭 웰치 수준이죠. 근데 이 사람을 작년에 아닌 밤중에 홍두깨기로 구속을 해버린 거예요. 죄명이라는 거는 소득을 갖다가 이제 신고를 갖다가 제대로 안 했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금을 갖다가 함부로 좀 썼다는 거, 유용했다는 이런 건데, 불구속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이런 범죄를 왜냐면 증거인멸이나 이런 게 힘들잖아요. 그죠? 세금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거는 돈 쓴 거 이런 거는 얼마든지 증거가 보존될 수도 있고 한데 구속을 시켰다는 데 대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는데, 문제는 구속한 이후에 이 지금 제 감옥 생활도 기가 막히게 비참한 모양이에요. 예를 들면 한 독방 2평 남짓한 다다미 방에 이제 있는데 변호사도 못 만나고 가족도 못 만나고 하루에 8시간씩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매일 조사를 하는데 똑같은 질문을 수십 번씩 하고 포성줄에 끼어가지고 수갑뿐 아니라 포성줄까지 해가지고 재판을 받는데 딱 한 10분 정도 영어로 된 진술서 읽으라는 정도밖에 안 하고, 그러면서 정말 감옥 생활도 지독하게 어려운 모양이에요. 딱 정좌해가지고 하루에 10시간을 정좌해서 딱 읽고 책도 못 보고 앉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보석 신청을 했는데 두 번 다 기각이 됐어요. 두 번째는 아예 나는 전자팔찌를 차겠다. 저 집에 안에만 있을 때 해주려고 해도 그것마저 기각이 됐어요. 그래서 체중이 2주 만에 9kg가 줄었답니다.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이건 스탈린도 자기 정적한테도 이렇게 안 했는데 이 정말 문화 정말 선진국인 일본에서 어떻게 이런 자기 국가에 이렇게 큰 혜택을 준 정말 경영자를 갖다가 이런 대접을 할 수 있냐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정말 분노도 하고 놀라고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범죄자를 다스리는 건 좋지만은 이렇게 구속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정말 정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문제는 일본이 이걸 숨기질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정말 박대하고 구박하고 학대하고 있다는 것을 만천하가 다 알게 해요. 그러면서 세상에 뭐 부끄러워하는 것도 없고 이러는데 정말 사람들이 놀라고 있는 거죠. 일본이 야만국인가 이런 생각도 하게끔. 네. 그래서 이런 걸 제가 이제 보면서 일본이 이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요즘 우리 한일 초계기 가지고 말이죠. 막 억지를 세우고 그 다음에 뭐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물론 일부 뭐 법적인 그런 논거도 있죠. 그 사람들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뭐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이런 걸 가지고 혐한 정말 그 분위기를 갖다가 막 만들고 아베 총리가 연두 그 국회 연설에서 한국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안 하는 이게 엿먹으라는 거거든요. 공개적으로 모욕을 준다는 이런 것들이 정말 진짜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이걸 조금 정말 깊이 우리가 생각하고 잘 이걸 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한민족은 말이죠. 5,000년 역사에서 단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공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러나 일본이 오만해졌을 때는 침공을 했죠. 그죠? 임진왜란이 그렇잖아요. 그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오만해졌거든요. 그죠? 천하에 못 이룰 것이 없다고 싶으니까 정말 한국을 2번이나 침략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일본이 잘 나간다 싶으니까 2차 대전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사실 뭐. 그래가지고 정말 수천만 아시아인들을 어마어마한 고난 속에 말로 할 수 없는 고난과 죽음 속에 몰아넣고 미국과도 그렇게 이제 전쟁을 해서 미국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고 정말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상처를 준 나라죠. 예. 어떤 면에서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고 그 대표적인 피해자가 한국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 일본이 하는 이런 일련의 행동을 보니까 일본이 다시 오만해진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일본이 다행히 그래도 2차 대전에 패함으로써 겸손해졌죠. 근데 겸손해지는데 그때 완전히 이렇게 안 하고 천황도 그냥 살려주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 겸손이 뿌리까지 안 갖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은 하여튼 일본은 그 패전 이후에 전 국민이 똘똘 뭉쳐가지고 소위 주식회사 일본이라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예? 실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정말 경제 성장을 정말 이루는 데 성공했죠. 그래서 사실 1980년대 초까지 일본의 그 성장 속도라는 거는 정말 대단했죠. 전 세계를 두려움에 떨게 했을 정도고 MIT 대학의 그 한 교수는 일본이 미국을 능가할 거다 이런 식으로 예언까지 할 정도의 그런 이제 상황까지 갔었는데 다행히 이제 레이간 대통령 그 배짱종 레이간 대통령이 일본에 약호를 죽였지 않습니까? 그죠? 소위 플라자 협약이라는 걸 해가지고 일본의 엔화의 가치를 갖다가 2배나 올림을 해가지고 수출이 급감하고 소위
그 거품 경제가, 를 끄게, 이제, 그러니까 꺼지게 만들므로 해가지고, 사실 일본이 한 20년 고생했죠. 잃어버린 20년이라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사실 어느 정도 안심하고 지냈는데, 요즘 이제 다시 일본이, 좀 이상한 것 같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아베가 이제 7년 됐죠. 수상된 지가. 그러고 나서 이 경제를 잘 일으켰어요. 그죠? 그래서 경제학 그 공식대로 기업에게 활기를 주고 투자 의욕을 불어일으키고 이래가지고 소위 알을 낳는 닭을 건강하고 강하게 활기차게 만들므로 해서 일본 경제 전체가 지금 부활의 그런 화려한 그런 이제 조짐을 갖다가 보이고 있죠. 뭐, 걸핏하면 마이너스 성장하던 이 경제가 뭐 요즘은 뭐 거의 1~2%씩 계속 성장하고 있고 이게 계속 더 커질 것 같아요. 일본에 요즘 뭐 비행기가 없어서 좌석이 없어서 일본 가지 못하고 호텔이 없어서 못 간다고 할 정도로 야단을 하니까요. 그래서 이 아베 수상이 굉장히 역량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교적으로도 트럼프하고 딱 이렇게 아삼육이 돼가지고 정말 국제적인 발언권도 가지면서 일본이 이제 이 부상의 이것이 이렇게 정말 기미가 아주 완연히 나타나고 있는데 그와 함께 일본이 교만해지는 것 같아요. 네. 이번에 고은 회장에 대한 저런 어떤 학대라든지 이것도 많잖아요. 공개적으로 하는 이런 학대 같은 거는 오만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기 나라에 그렇게 큰 혜택을 준 기업가를 갖다가 불구속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런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세계 4위의 경제 대국으로서 계속 더 잘 될 것 같다고 하고 세계 국제적인 발언권도 있고 하니까 이것이 일본을 하여금 이제 오만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고요. 그것은 일본은 항상 오만할 때는 사고를 친다는 우리의 그 과거의 추억이 있으니까 정말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일본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일본을 잘 다룰 것인가 하는 것도 같이 중국을 어떻게 잘 다룰 것인가. 북한 물론이고 북한, 일본, 중국의 소위 삼각 체제에서 한국이 어떻게 잘 정말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을 것인가를 전략적 관점에서 고도의 전략적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정말 고민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지금 상황을 보면은 우리가 외교에 있어서 정말로 어떤 마이더스 터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보면서 19세기 오스트리아의 그 메테르니히라는 그 외무장관이죠. 외상이 생각이 납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외교 역량을 발휘해가지고, 오스트리아, 프로시아, 독일, 러시아, 프랑스, 영국, 이 5개국의 강대국을 갖다가 이게 평화협정을 맺고 해서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외교적 그 역량을 발휘해서 정말 수십 년 동안 평화가 지속이 됐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바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이런 공개적인 그런 도발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그러나 중국을 모두 이 안에서 우리가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그런 어떤 지혜와 역량을 발휘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요즘 좀 절실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